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좀 전에 설명해드린 바로 그분. 네. 유아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아여대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으시다고. 아유,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교수님. 나도 한때는 그랬었는데. 네. 예. 교수님. 예. 가계부채 저희가 막 앞에 가계부채 요즘 심각하다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심각하긴 한데 사실은 괜찮은 거야라고 봐야 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수준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요, 네. 지금 심각한 수준인 건 맞지만요. 그렇다고 이 가계 부채 때문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뭐 금융위기가 올 정도냐 하면 또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계 부채가 일단 수준 자체가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작년 말 기준으로는 가계 부채가 105%에 달했거든요. 우리 국내 총생산에. GDP 대비 그렇죠. 105%. 예.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 예. 80% 되는 것이 뭔가 중요한 임계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80% 넘으면 위험하다? 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기준은 뭐냐면 원래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가 내가 소득이 늘어날 거라서 예상하니까 예.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차도 사고 뭐 집도 산다든지 소비 지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가계 부채가 적당한 수준이면 이런 식으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GDP 국내 총생산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계 부채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서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무조건 부채를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그렇죠. 아니고. 예. 그런데 이 한국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임계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 GDP 대비 가계부채의 80%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벌써 한참 넘어 있잖아요. 예, 지금 한참 넘었습니다. 예, 105%가 돼가지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데 왜 지금 갑자기 심각성이 대두되냐면요. 최근에 그동안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왔고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가 원래 상승을 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 부담이 커지면 가계는 소비 지출을 줄이고 대출을 상환해야 정상이죠. 예. 그래서 가계 부채 양이 다른 주요국들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였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뭐 잘 감소하다가 지금 2, 4분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가계 신용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 가계 대출에다가 판매 신용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로 외상으로 예를 들면 구매하고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 예. 두 개를 합쳐서 가계의 전체적인 빚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올해 2분기에 이게 전분기 대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3분기 만에. 예. 2분기 연달아 감소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심각성을 느끼게 된 거고요. 이렇게 가계 신용이 증가한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주택담보대출. 이게 예. 전분기 대비 무려 14조 원이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와. 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정부가 금융당국이 깜짝 놀라서 뭐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 당장 이게 제가 금융위기로 갈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중요한 건 연체율이거든요. 예. 근데 연체율, 은행권 대출의 연체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0.3%대인데요. 네.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과거 10년 뭐 연체율 평균은 훨씬 높았던 수준이거든요. 0.7%대. 네. 그거에 비해서는 연체율이 아직 낮으니까 당장 가계부채가 뭐 부실화되면서 금융위기가 촉발될 것이다라고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높아지면 예.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 줄어드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분기 들어서 대출이 늘어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아진 것도 아닐 텐데 예. 금리가 높아졌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하나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졌거나 그렇죠. 아니면 대출을 받기가 쉬워졌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간 요인은 저는 지금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그 말씀하신 기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기대? 가격에 대한 기대. 예. 그래서 시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많은 금융 소비자분들이 현재 높은 이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요. 주택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을 하면 향후 나중에 그 주택을 매도해서 이자 비용을 제하고도 손해 쥐는 이익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계부채를 늘려서 집을 사기려고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 전망이라는 부분은 제가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거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예. 여기 이거를 보면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가계들의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8월 달에 107이 됐습니다. 근데 이 107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 이게 전국의 대표 2,500 가구한테 물어본 건데요. 예. 향후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가구들이 더 많으면 그 반대로 하락할 거라고 하는 가구보다 예. 그러면 이게 100이 넘어가게 됩니다. 100이 기준이군요. 그렇죠. 100이 예. 기준선이죠. 근데 이게 107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작년 11월에 저점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9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이 심리가 점점 엄청 좋아지고 낙관적으로 있네요.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 대출 받기가 더 쉬워진 게 아니냐.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정책자금 대출 상품을 그래. 출시를 했는데 예. 이것은 사실은 소득도 보지 않고 9억 이하의 집을 사게 되면 5억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건데 이자율 같은 경우도 다른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율보다도 더 싸게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라는 것이 있죠. 가장 강력한 지금 대출 규제인데 DSR 규제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상환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 총액이 나의 연간 소득의 은행권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제죠. 예. 예. 이거를 예외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특례 보금자리론. 할 보금자리론. 때. 그래서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게 만들어준 거죠. 한마디로 빚내서 집을 사기 쉬운 환경도 만들어줬고 때마침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도 낙관적으로 바뀌니까 다들 걷잡을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풀어줬을 것 같으세요? 풀어준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제가 구체적으로 보기에는 먼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주택 가격이 말 그대로 폭락을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예.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우리나라 들면? 한국 경제. 그걸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예를 들면 그 문제가 뭐냐면 원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가 예. 집을 샀는데 이자율이 높고 제가 뭐 막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지 이래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뭐 연체도 걸리고 신용 점수도 낮아져서 안 좋은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제 집을 경매로 잡은 담보로 잡은 제 집을 경매를 처리를 해가지고 매각을 한 다음에 그렇겠죠. 거기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게 되면 예. 저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집값이 너무나 급락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담보로 잡았던 제 집을 경매 처분을 해도 원금과 이자를 다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아. 부실로 전이가 되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게 생기게 되면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되고 말 그대로 한국 경제에 금융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부동산이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지난 그렇죠. 2년 사이에. 예. 그래서 그렇게 내리지 않게 만든 그 가장 큰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특례 저는. 보금자리론이 아니죠. 그거다? 그거는 두 번째인데요. 제일 먼저 근본적인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를 완화해 줬습니다. 여야 합의로. 그게 언제 그랬죠? 언제?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정부 그렇죠. 들어서 예, 바로 예. 했었나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했죠. 그건 그래서 네, 지금 그랬죠. 강남 예.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사실 2주택까지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데 성공을 했냐면요.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금 가계 부채가 GDP의 105%가 달할 정도로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 원금과 이자 상환에 허덕이는 분도 계시지만 예. 반대로 대출을 해주려면 금융기관에서 그 대출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주로
조달하는 방식은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 한 7, 80%에 대한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예. 나머지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계 부채가 많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도 은행에 예금 적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은행 채권에 간접 투자한 직간접으로 투자한 자산가도 많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자산가들은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 하에서는 이자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이런 게 없었으면 그 이자 상환 부담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던지는 그런 집들 중에서 입지가 좋은 것은 이런 자산가들한테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산가들이 그런 집들을 갖다가 매수 수요가 붙어가지고 주택 가격의 하락을 큰 폭의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어차피 자산가는 있고 자산가가 그 살 거니까 이자 소득이 오히려 이자 증가해서. 소득이 늘어나서 생각보다는 타격이 적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뭐 원래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 예. 이유는 그 자산가들은 웬만하면 다 1주택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사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를 해야 되고 뭐 규제 지역에서는 취득세도 중과세를 하고 이러니까 이 수익성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주택 가격이 급락을 해서 뭐 30%까지 고점 대비 떨어진 지역들이 생기니까 예. 정부에서 그걸 막겠다고 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규제 지역을 푼 것이 이 사람들의 수요를 매수할 기회를 터줘서 자산가들이 예, 2주택, 그렇죠. 3주택 살 수 예.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준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떨어지지는 않았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가들은 저점에서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면 오히려 자산 불평등도는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현금으로 돈을 살 수 없는 또 서민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대출 대출을 규제를 좀 풀어주는 풀어줘야 되고. 예.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지금. 보면. 그러면 예. 그런 대출을 풀어주는 시그널로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고. 대표적인 게 특례보금자리론이고요. 저는 사실 DSR 예외 적용에서 가계부채 늘어나는데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역전세난에 대한 대책이라고 정부에서 이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면서 차액도 빌려줬죠. 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DSR을 예외 적용을 했는데 예. 이것이 사실은 참 부동산 불패에 대한 강한 신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 그게 만약에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 내줄 돈이 없으면 그렇죠.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집 안 팔아도 그냥 예. 대출 받아서 메울 예. 수 있게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알아서 저희 원래 정부에서 뭐 1주택만 가져라 추가적으로 주택 사지 말라고 강조하게 해가지고 그 정부 시책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 와중에도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해서 다주택자가 된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전세 시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수록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정부 편들려는 건 아니지만 예.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역전세가 너무 심한데 예. 가만 놔뒀으면 실제로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그런 수도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역전세는 내가 전세를 줬을 때보다 지금 현재 전세 시세가 낮아진 거. 예. 그게 역전세고요.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내가 전세를 줬는데 지금 내 집값조차 그 전세 보증금에 못 미치는 경우. 그래서 예. 집을 팔아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에서 그런 식으로 예외 적용을 DSR 예외 적용을 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줘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예. 역전세는 사실 사인 간의 거래로서 그 자산가들이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자기의 주택 자산이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 반환해야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집값보다도 전세 보증금은 낮으니까 어찌됐든 집을 처분할 수서 반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가격도 시간을 두고 따라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판단했던 것보다 역전세난의 위험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정책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좀 더 떨어지더라도 예. 역전세난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매물로 내놓거나 예. 매물로 내놔도 안 팔리겠죠. 사실 계속 떨어지는 예, 중이니까. 예. 그럼 이제 경매에서 날아가게 될 텐데 예. 그렇더라도 은행이 빌려준 돈까지는 손해 날 것 같지 않으니 그거는 그냥 투자 잘못한 집주인들의 손실로 확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확정했어야
부동산 가격도 좀 계속 내려가고 조정이 되고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이건 뭐건 DSR 예외 적용은 했어도 집값이 안 올랐을 텐데 그렇게 단정하게 조금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막았을 수 있었죠.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예외 적용했거든요. 그렇죠. 같은 얘기죠.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좀 계속 하락하도록 뒀어야 예. 가계부채도 예. 뭐 계속 줄거나 했을 텐데 그렇죠. 예. 어떤 이유에서든 이 녀석이 이렇게 다시 그런 거, 올라가는 그렇죠. 모습을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이자가 예. 높아도 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됐으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을 너무 받쳤다. 예. 좀 그거는 대략 그럼 고점 대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받쳤다고 보세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예. 원래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뭐 거품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거품이라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사실은 제대로 정의를 알고 있는 분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품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주택의 펀더멘탈 그 내재 가치 대비 현재 시장 가격의 차이 그게 더 훨씬 내재 가치보다 크면 그게 거품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 내재 가치를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현재 받는 우리의 그 월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래에 영원히 이 집을 사게 되면 내가 영원히 이 집을 이용해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월세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를 그 주택 가격의 펀더멘탈이라고 봅니다. 원래 예.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그거 대비 현재 시장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지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예. 또 다른 것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고 하죠. PIR 지수라고 하는데 예. 그게 과연 장기 추세보다 얼마나 벌어졌느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KB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PIR을 공개를 하는데요. KB에서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게 조금 하락을 해가지고요. 예. 나의 한 12년 정도 연간 소득을 모으면 집을 살 때 중위 가격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서울은. 12년. 근데 이게 지난 10년간 평균이 한 9년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3년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일종의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더 하락시키게 놔뒀을 필요는 있다. 이런 장기 생각을 한 평균에 거죠. 비해서 그러니까 예. 소득 대비 장기 평균 집값의 장기 평균. 예. 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 약간의 예. 버블 구간에 그렇죠. 있다. 예. 지금 예, 떨어졌더라도 많이 올라갔을 때는 뭐 14년 넘게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14 지금, 예. 평균이 9였는데 14까지 올라갔으니 서울 지역만 다시 놓고 봤을 때. 9나 14 사이로 떨어뜨려야 되면 예. 약 40%는 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무시무시하게 무시무시하다. 그렇게 아니 계산이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데 떨어졌어야 대략 한 되는데. 20% 떨어지고 다시 반등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교수님 쓰셨던 글에서도 그렇고 예. 지금 하신 말씀도 그렇고 제일 이번에 좀 안 좋은 시그널로 보는 게 우리가 예전에 그 빚내서 집 사라 그렇죠. 해서 그 부동산이 급등했던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게 저는 그때 집을 안 샀던 사람으로서 매우 트라우마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매우 나쁠 때 최경환 장관이 나와서 예. 여러분 빚내서 집 사십시오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진짜 이상한 하여튼 막 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고스란히 따랐던 사람들이 부동산 폭등을 맞아요. 누렸단 말이에요. 저같이 그때 집 안 샀던 사람은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집 사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바보같이 안 사? 그때 한번 안 샀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죠. 받아들인 거 아닌가가 저는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건 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역전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대출은 부동산 불패라는 그런 강한 신호를 줬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그렇죠. 그거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건 상당히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도 이 자산 불평등도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나 이런 걸 완화해서 자산가들이 집을 살 기회를 터줘가지고 그래서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에게도 집을 살 수 있게 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한 거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이것도 결국은 빚을 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을 준 거죠. 지금 상 시점에서는. 그런데 저도 지금 봤을 때요. 뭐 그때 이제 그런 아픔을 겪으셨으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경제학의 선행 연구를 보면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특히 중요한 요소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예. 있는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금리가 되겠습니다. 금리가 되고 두 번째가 그 대출을 제약하는 정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출을 가구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구들이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 미래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 마지막 요소는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건설회사들이 신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가 얼마나 원활한지, 예. 신규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는지 이런 네.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예. 지금 보면 그 기준금리는 되게 높은 수준이잖아요. 3.5%니까 금리는 높고. 많이 올라갔는데 금리가 높은데 예.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요. 예. 그래 공급이 잘 안 되고 예, 공급이 충분히 않고. 늘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직 수도권이랑 서울이 이번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빈 땅이 없어요. 지금 서울이랑 수도권에. 예.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핵심지에 대규모 공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분양을 해도 신규 분양이 완판될 가능성이 크니까 예. 공급을 늘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빈 땅이 없으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규제는 아직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신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최근의 지표들을 보면 올해 뭐 착공 건수라든지 이런 게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2, 3년 뒤에는 심지어 신규 주택 공급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지표들이 관측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 주택 가격 전망 CSI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높아졌다고 하죠. 100 100이 이상으로 됐고, 올라갔다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잠깐만 뭐였죠? 주택 가격 전망,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 네. 그리고 대출 규제 정도. 예, 대출, 그렇죠. 근데 대출 규제도 정부가 조금 특례 풀어졌다. 보금자리론 해서 DSR 예외 적용을 해서 그게 지금 현재까지 35조 원이나 잔액이 증가를 했거든요. 올해만. 예.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세 개가 주택 가격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좀 올라가는 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한 결과네요. 예, 금리 지금 그렇죠. 빼놓고는 나머지는 맞습니다. 부동산 예. 상승을 위한 조건이 갖춰주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예, 금리조차도 상당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최종금리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많은 시장에서 있는 수요자들도 예. 더 이상 금리가 더 높게 기준금리 올라가기 쉽지 않다. 좀만 버티면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낙관적인 기대들이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예. 예, 금리조차도 뭐 집값을 붙잡아 놓기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을 넘어가는 넘어갔으면, 순간 예. 되게 위험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큰일 예. 납니다. 예. 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그 설명인지 조금만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GDP 80%가 넘어가면요, 가구들이 대출을 받은 가구들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면 나의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걸 제외한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 지출을 충분히 늘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내수 소비, 민간 소비 지출이 위축이 되고요. 예. 그러면 이게 국내 총생산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높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가계 대출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대출 자금이. 대출 받은 그 돈이 예. 부동산. 그렇죠. 사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가계 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이 자금 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들어가게 되는데 예. 문제는 그 자금이라는 건 사실은 뭐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도 가야 될 자금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한 분야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지만 그게 미래의 경제 성장 동력이 되고 신기술도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장기적인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 훼손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지나치게 부동산 섹터로만 몰리게 되니까. 그러면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원래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좀 완화하고 하면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사실은 경기도 좋아지고 사람들 뭐 먹고 살만 하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수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왜 80에서 어떤 80. 변화가 있는 거죠? 왜 하필 그게 80이죠? 그러니까 80
정도 돼야지 괜찮고 예, 너무 예. 과도하면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그렇죠. 두 것 가지 같은데? 메커니즘은 여전히 그럼 존재하는데요. 70보다는 80이 좋은 겁니까? 70보다 80이 좋은 80이 되는 시점까지는 첫 번째 메커니즘 올릴수록 좋은 대출이 늘어나면 경제가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는- 늘어나서 경제 예. 소비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이 하나 돈이 있고요. 더 풀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메커니즘의 효과가 제가 말한 그 부정적인 메커니즘의 효과보다 더 큰 거죠. 예. 80%가 될 때까지는. 예. 80%가 넘어가는 순간 대출이 늘어나면 내수 소비가 진작이 돼서 경기치가 좋아지는 효과보다 후자의 효과가 더 크게 커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근데 혼자 생각하기로는 예. 아. 부채가 나쁜 거라면 예. 아예 작을수록 좋을 텐데 예. 그거는 아니라 하시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부채를 사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집을 사면 예. 그 돈이 집을 판 사람한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주택이라면 집 판 사람한테 갈 거고 예. 신주택이라면 뭐 조합원들한테 가거나 건설회사한테 갈 거고 예. 건설회사는 그거 자기들이 다 갖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들이 다 가지면 건설회사 주식이 최고지. 예. 그러나 또 그럼 집 짓는데 당연히 뭐 하청업체도 있고 근로자들도 있고 하면서 그게 돈이 다 도니까 예. 예. 대출을 받아서 결국은 그쪽에 쓰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 같지만 예. 부동산으로 쏠린 그 돈이 결국은 퍼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효과에 의해서 경기도 살아나고 경제도 성장하고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80보다 작을 때는 그 효과가 일어나는데 예. 80이 넘어가면 예. 왜 달라진다고 할까? 어차피 그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내 체력에 비해서 대출이 많아졌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연히 부채가 많아지면 소비를 줄일 텐데 예. 내가 부채를 일으켜서 누구 집을 사는 바람에 나는 소비가 줄지만 이 집을 판 이 사람은 내가 산 덕분에 그걸 현금화 시켰으니 그 현금이 자기 주머니에 생길 거고 없었던 것보다는 소비가 늘어날 텐데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80까지는 늘어났던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왜 80부터는 그렇게 될까요?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대출이 사실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나의 그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예. 대출을 받아도 내가 미래에 뭐 임금이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이래서 임금이 올라갈 거니까 예. 그래도 그 원예금 상환 부담이 크지 않고 그걸 제외하고도 소비 지출이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예, 뜻인가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예. 아, 대출이 늘어나도. 그런데 아까 이프로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느 것처럼 순간 80%가 넘어가면. 어느 순간 임계점이 넘어가면 내 소득에 내가 비해서 너무 대출이 많은 대출이 너무 많으면 원금과 이자 다 하면 나머지는 그럴 수 정말 있겠다. 필수 생계비 수준밖에 안 남는 그럴 수 수준이 있겠네요. 처하는 가구들이 많아지는 오케이. 거죠. 내가 지나치게. 대출 받아서 누군가 예. 집을 사면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쓸 돈 많아져서 그 사람이 경기 살리는 건 예. 항상 똑같은데 저는 지금 못하죠. 그렇게. 그건 똑같은데 예. 내가 대출 받은 사람도 예. 어느 정도 이하까지는 예, 대출 예. 받았다는 이유로 많이 위축되거나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서 예, 예. 전반적으로는 예. 긍정적이나 어느 수준보다 넘어서면 예. 대출 받은 사람이 위축되니까 예. 그 사람한테 돈 받은 누군가는 당연히 활발하지만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총량으로는 예, 뭔가 예.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예. 그게 80이다. 예. 오, 나 그거 말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그게 이해하셨습니다. 80인지는 어떻게 알았대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저도 제가 한국은행에서 연구를 한 거는 예. 39개 나라들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선행 연구의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저도 거기 자문을 하고 이래서 참여를 일부 했고요. 네. 예. 자문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보시면 이 해외 선행 연구에서도 일률적으로 대부분이 80에서 85% GDP에 네. 그 정도 체력. 최근 선행 연구 그 정도가 그 임계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다른 나라. 아,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모든 정부는 왼쪽 정부든 오른쪽 정부든 내 임기 때 경제가 나빠지는 게 싫고 예. 경기가 살아나는 게 좋으니까 예. 어떻게든 경기가 살아나는 쪽으로 정책을 쓸 텐데 예. 왜 많은 나라 정부들이 말씀하셨던 그 80을 넘어가면 오히려 경제가 나빠져 소비도 안 늘어나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좀 줄여야 자기 예. 임기 때 경기가 좋아질 텐데 예, 예. 왜 부채를 더 늘리려고 하나요? 줄이는 건 인기가 없는 정책이어서 그런가? 아니 어쨌든 경기가 살아난다며 예. 덜 나빠지거나 예, 예. 즉 여기서 80이 넘은 상태에서는 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이 넘었으니까 예.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든 뭐든 예. 대출을 늘려주면 예. 경기가 나빠져야 되는데 예.
혹시 그 시차를 두고 나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빠지는 건 나중에 아니요, 나빠지고 좋아지는 건 확 나빠지는 좋아집니까? 혹시? 아니죠. 그건 아니죠. 시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경제 성장 동력 부분만 시차가 있고요. 예. 지금 GDP 80% 기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GDP 대비 80%가 넘어가는 나라가 지금 현재 최근에 발표된 국제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예. 4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예. 주요 34개국을 국제금융협회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예. 한국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작년 말은 105%였는데 예. 102.2%가 됐고요. 그래서 세계 1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홍콩 95%. 홍콩. 예. 태국 85.7%. 그다음에 영국이 81.6%고 압도적으로 미국부터는 다 70%, 73%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다 80% 아래로 이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이거를 예. 부채 잔액을 이번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가계 부채들도 다 상환해가지고 많이 줄어든 거죠. 딴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오히려 세계 원래 연말까지만 해도 5위 수준이었는데 지금 1위 수준으로 역주행 비슷하게 가계 부채가 줄어드는 속도가 딴 데보다 늦었던 거죠. 딴 나라보다. 그럼 교수님 파악하시기에는 예. 80이 넘어가면 예. 부채를 늘릴수록 경제가 안 좋죠. 좋아지는 건데 예, 예. 다른 나라 80이 안 되는 나라들이 대다수죠, 부채를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걸 보고 예. 80이 넘는 몇 개 안 되는 나라도 착각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을 한다기보다는 저희 나라도 원래는 금리가 우리나라죠. 네. 금리가 오르면 네. 부채가 좀 빨리 감소하는 속도가 있어서 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가 가계 부채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우리가 느리다는 거죠. 네, 느린 거고 그거의 좀 가장 큰 이유로는 금융당국에서 처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막 올렸을 때요. 그 기준금리 인상한 직후에 금융당국에서 막 은행장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 뭐 예, 이렇게 그랬죠. 권유하고 이래서 네. 관치금리 논란이 한때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전 그게 좀 결정적인 이유. 우리가 가계부채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못한 좀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예금금리도 상승하고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예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뭐 자산가들은 소비 지출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 예. 지출을 줄여서 대출을 상환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이게 예, 통화 예. 정책의 메커니즘이고 예. 그래서 소비가 감소를 해야만 물가도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정부에서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금융당국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한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은행장을 소집을 해가지고 뭐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 이러니까 대출금리 실제로 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뭐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가계부채 상환할 이유가 없죠. 이자가 안 오르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상황 보면, 그러니까 물론 뭔가 대출을 규제로 완화하면 예. 대출 규제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난 긍정적인 점과 말씀하셨던 예. 그런 이자 예. 소득에 비해서 이자가 너무 늘어나서 위축되고 부동산으로 가고 이런 뭐 두 가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다는 뜻이긴 할 것 같은데 예. 우리는 지금 GDP 대비 100%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예. 우리는 일단 무조건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가는 게 말씀이시네요. 정상이죠. 예, 원래. 한 예. 80 정도까지는 내려야 정상이다. 지금도 힘들고 지금보다 대출이 더 늘어나면 더 나빠진다 경기가 예, 그 말씀이잖아요. 나빠진다. 소비 내수 소비가 그러니까 침체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그 학설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학설이라면 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알 거고 예. 뭐 금융위원장도 다 알 거고 예. 그래서 우리는 부채를 경기 살리려면 부채 줄여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부채 늘리는 정책을 쓸 리가 없는데 예. 그리고 쓰더라도 효과가 안 날 텐데 예. 쓰면 효과가 나니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딱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 여기 같은 질문인데 예. 그게 예를 왜 들면 학설이 안 맞냐고요? 부채를 줄이거나 금리를 내리거나 그러니까 부채를 늘리기 좋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내리거나 부채가 늘어났어요. 늘어나죠. 예, 그럼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예를 들면 GDP가 빨리 올라가면 그렇죠. 맞습니다. 예. GDP가 더 빨리 성장률이, 늘어나면 예. 그 퍼센티지는 낮아지는 줄어들잖아요. 거죠. 예, 맞습니다. 80%. 예. 그래서 예.
뭐 좀 완화적인 금융시장을 만들었을 때 더 경쟁력을 경제가 빨리 받쳐주면. 좋아져서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예.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원래는 이제 고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예. 여전히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뭐 서서히 가계부채는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뭐 경기가 계속 상저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GDP 수준도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상저하고가 사실이라고 하면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지만 그러면 당연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상을 뒤엎고 지금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이 상승세로 빨리 늘어서. 전환되고 반면에 또 경기는 상저하고의 전망을 갈수록 어두워지고 뭐 이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다른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지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주범으로 지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을 검토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성은 이제 인식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야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GDP가 줄어드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져. 예. 그러니 대출을 좀 풀어서 전설 경기를 돌리는 게 예. 대출도 늘어나지만 예. GDP를 그러니까 더 늘어나면, 늘리는 예. 효과가 커서 예.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향이야 라고 생각해서 쓸 만약 수도 있죠. 썼다면 예.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예.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도 다시 살고 그럴 수 있을 예,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예. 가계부채도 늘었으나 예. 총체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일 거지. 수도 있었죠. 있는 예. 건데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죠. 그게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야 그러면 안 돼 내지는 그렇게 해 예. 어떻게 판단하고 그거를 정책을 결정합니까? 그거를 그 상황. 그러니까 상황. 내가 돈을 풀었을 때 GDP가 더 빨리 늘어날 거야. 예. 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조금만 예. 설명해 주면 감세냐 증세냐도 하여튼 모든 정책은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럴 거면 증세를 해야 정부가 쓸 돈이 많고 쓸 돈이 많아야 그 돈이 풀려서 경기가 산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예. 증세를 하면 증세라는 이유로 기업들이 위축되고 위축되다 보면 정부로는 돈이 많이 가는데 기업들이 위축되니까 전체적으로는 GDP가 줄어든다. 예. 반대로 감세가 되면 정부는 돈 쓸 돈이 없어져서 돈을 못 쓰지만 기업들이 감세 효과로 인해서 더 활발하게 투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꼭 그렇게 되면 항상 증세나 감세를 하면 되는데 또 안 되니까 항상 조절이 어렵듯이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뭘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이게 좋은 건 결과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왼쪽 정부가 하면 오른쪽 사람들이 비판하고 오른쪽 정부가 하면 왼쪽 사람이 비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만 계속 몇 년째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없습니까? 그게? 원래는 있죠. 잘 없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경제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요. 주요 선진국에서 이제 중앙은행은 사실 행정부나 뭐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에서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뭐 장관, 차관분들 다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행정부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제 논리만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중앙은행에서까지 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정책을 결정했다가는 큰 난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정책 목표를 갖다가 법에 명시를 하는 거죠. 중앙은행은 이것만 신경 써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만 신경 써라. 딴 거 뭐 정치권에서 이거 저거 요구한다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 기조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하고요.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금통위원들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보장하는 거죠. 정권이 바뀌는 거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통화 정책을 추진하라고. 브레이크는 항상 작동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데이터나 뭐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은 정책 목표 물가를 보라고 하는 건데 물가가 한국은행 정책 목표인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거는 3.4%나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좀 세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하고요. 한국은행은 긴축적인 지금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은 뭐 빚을 늘려서 그걸로 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부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었죠. 예. 한국은행이 부채를 좀 늘리자고 판단하는 케이스들도 있긴 있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부채는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럼 그래서 그렇죠. 아까도 그 질문이 아직은 해소가 안 됐는데 그래서 부채를 늘리는 게 GDP를 늘리는 효과도 있고 예. 부채 자체를 늘려서 힘들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서 예. 예. 부채를 늘렸을 때 어떤 효과가 더 큰지를 조정해야 되는 거라서 예. 예. 그래서 80% 넘는 상태에서는 부채를 늘리는 게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GDP를 올릴 수가 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크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그게 클지 안 클지를 예. 모르는 거라서 뭐 진짜 모르는 겁니까?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발표된 연구랑 선행 연구에 따르면 예. GDP의 가계 부채가 80% 내지 85%를 넘어서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분모를 키우는 효과보다는 분자. 부정적인 효과, 분자만 늘어나면서 경기 침체도 유발하고 장기 경제 성장 동력도 훼손시키는 그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를 늘려서 GDP를 키우겠다는 타겟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선행 연구의 지금 결과에 따르면 상황. 지금 상황에서는 왜 할까요? 혹시 예. 단기적으로는 GDP를 올리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더 큰. 예. 혹시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단기 효과 어차피 내 임기 5년인데 예. 단기 효과를 누리고 거기에 따른 부담은 그렇죠. 뒷정부가 예. 해결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예. 그렇습니까? 부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80% 넘는 국가라도 예.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져요? 지금 학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과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라도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경기가 네.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큰 그러니까요. 것이죠. 예. 민간 소비, 내수 소비가 위축이 돼가지고. 위축되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효과도 큰 것이죠. 사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말씀과 학계 정서를 인정한다면 예.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뻔한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제발등 찍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똑똑한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뭐 글쎄요. 에이. 기재부에서 정책 결정은 어차피 행정부의 결정은 정치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요. 경제 논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정치적인 의사 타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정치적인 타협의 결정이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교수님 말씀하셨다니까 사실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건데 예. 중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에 너무 약간 정치적으로 놀랐다. 그래서 중간에 너무 쉽게 풀어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의 경제 전문가라면 여기서 부채를 안 늘리는데 안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되게 맞죠. 청와대는 네.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정치인들이 집권하니까 정치인들의 잘못된 상식이 야, 돈 풀면 경제 좋아지는 거잖아. 예. 아닙니다. 아니긴 뭐하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 사실 뭐 재밌는 일화가 옛날에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경제학자들이 항상 한편으로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에게 팔이 하나만 있는 경제학자를 데려와라 뭐 이런 농담까지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 논리만 가지고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번에 약간의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니면 역전세와 관련돼서 그 DSR을 조금 유예시켜 준 건 교수님 입장에서 되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시는 거네. DSR을 매우 그러니까 그 GDP 대비 사실은 부채 비율이라는 게 결국은 네 체력에 비해서 네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늠하는 뜻이니까 DSR 매우 중요한 거다.
그렇게 보신 그렇죠. 예, 지금 것 중요한 같습니다. 지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를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건 맞고요. 예. 지금 가계 부채가 무려 GDP의 102%나 되는데 이걸 80%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서서히 중장기 목표로 서서히 줄여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워낙 빠르게 확산이 돼 있고 데이터상으로도 그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지금 뭐 한 6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데이터상에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기대는 더 강해지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부채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사실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정책 포럼에서 저는 주문을 하기를 DSR 규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정말 가능하면 없애라, 최소화하라는 게 첫 번째 주문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건데 예. 그 규제를 결국은 해주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두 가지 규제가 있는데 LTV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LTV 집값 대비. 규제와 DSR 규제가 있는데 LTV 규제는 내가 가진 주택 가치의 예를 들면 뭐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규제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주택값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5억일 때 2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상승해서 10억이 됐으면 5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따라서 오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추가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DSR 규제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가도 나의 연간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대출을 더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DSR 규제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요. 또 다른 것은 집값이 빠르게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꺾어줘야 된다. 그러면 조급하게 지금 무리하게 대출 끌어서 이 고금리 상황에서 집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수도권과 사실 서울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조만간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빠르게. 이런 예. 신호를 주게 되면 지금 당장 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서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사실 주문을 했습니다. DSR을 조금 저는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이랑 다르지만 굳이 반론을 하자면 DSR에 대해서는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니 2%도 많이 주장했지만 니들은 옛날에 돈 많이 빌려서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였으나 그 질문은 그럼 만약 제가 드리면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집값 수준이라면 DSR을 완화하지 않으면 보금자리 뭐죠? 특례 보금자리론 아무도 못 삽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 천안이나 평택이나 강릉에 있는 집 사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수도권에 주택의 수요가 있는데 DSR 완화를 안 해주면 이리저리 계산해봐도 야 집값은 이런데 대출을 아무래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아무도 집을 못 사죠. 그리고 집값을 잡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다주택자의 규제. 저도 그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규제하면 1주택자도 집을 못 사죠. 무주택자는 돈 없어서 못 사죠. 그럼 아무도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집을 안 짓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집을 못 사니까. 근데 집은 가만히 두면 우리나라 집들은 멸실되잖아요. 특히 특히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해야 되는 게 옛날에 있는 집들은 주차장도 뭐 지하에 없고 뭐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집이지만 집이라고 인정 안 하고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급이 축소되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줘도 집값은 막 올라가고 아무도 집은 못 사고 이제 이런 거래는 그래서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씩 잡는 거는 신고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이 하게 하려면 집값이 올라가야 민간이 공급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라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되면 공급이 안 될 텐데 아니면 다주택자가 사도록 하든가 그럼 그렇죠. 공급이 될 텐데 다주택자도 막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근데 그걸 막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지 죄송한데 않는 조금 짧게 좀 질문해 주셨으면 아니 근데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제 논문에서 한 메커니즘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약하면 다주택자도 규제하고 무주택자도 대출 DSR을 지키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예.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데 예. 그런 상황에서는 공급도 차단되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예.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데 혹시나 좀 앞으로 조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제 연구 결과에도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인데요. 제가 일단 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완화해주고 예. 그다음에 규제 지역을 해제해준 것은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지금 연착륙을 달성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락을 하는데 막는 데는 상당히 기여했고 저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사실 다주택자들한테 뭐를 억제한다고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뭐 대출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 제 논문에 따르면 이게 지금 2%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의 신규 공급을 더 크게 줄여서 예. 오히려 수요는 억제하지만 그러니까 지난번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억제한다고 보유세도 인상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규제하고 뭐 이런 식의 정책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이 신규 주택의 공급이 변화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수요만 끌어내리면 집값이 잡히겠죠. 예. 그렇지만 2%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 주택도 변하거든요. 건설회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거를 생각하면 집을 안 짓죠. 짓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쓴 논문에 의하면 그 정책들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보다 우리나라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더 크게 감소시켜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하니까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신규 예. 주택 공급이 많이 감소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다주택자들 중과세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제하는 것,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불가피한데 문제는 거기서 나올 부작용을 예측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예측했던 부작용으로 정책 포럼에서 그 당시에 발표했던 거가 사실 세 가지 정도 부작용이 예측이 됐는데 예. 하나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거. 예. 지금 그게 벌어졌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DSR 규제에 예외 적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집값이 빠르게 상승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약자인 자산이나 소득이 약간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그다음에 고령층이 예.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 집값이 높아지니까. 예, 그리고 자산의 불평등도도 늘어나고요. 예.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니까 이거에 대한 처방을 제가 그 당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처방은 이렇습니다. 방금 2%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다시 다주택자들한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하자, 대출 규제 뭐 다시 또 규제 지역 설정하자 이러면 그건 오히려 신규 주택을 더 크게 감소시켜서 집값을 상승시킬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말고요. 예.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청년들은 지금은 소득이 낮지만요.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승진을 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50대가 될 때 소득이 고점을 찍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에 소득이 상승할 것이 예측이 되니까 이 미래에 늘어날 소득까지 고려해서 DSR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청년들한테 집을 살 길을 터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정부가 공약을 한 게 있어요. 청년 원가 주택이라고 신규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뭐 더 싸게 분양가를 낮춰서 주겠다라는 공약이 있는데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거기에 청년 원가 주택을 약속한 대로 공급을 해서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를 낮춰주고요. 주거 안정도 보장을 해주고요. 청년층은. 그런데 실제로 작년 5월 30일에 청년층의 DSR 규제는 완화해 줬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고령층은 안타깝게도 미래에 소득이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령층들은 지금 집을 살 방법이 없고요. 고령층들 중에서 뭐 물론 자산가 분들이야 집을 마음대로 사실 수 있겠지만 좀 고령층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주거를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특히 우리 노인 복지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버타운 개념으로 거기 뭐 배리어도 없고 문턱도 없고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거나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예. 뭐 그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의료진을 연락하지 못해서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실버타운마다 문턱이 없고 뭐 화장실 이런 데서 이 줄만 당기면 의료진이 갑자기 오고 뭐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인들을 고령층을 위해서 그런 식의 공공 임대주택 실버타운을 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제안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2%께서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런 메커니즘. 그 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집값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쪽 9억 이하의 집을 공급할 때 DSR을 완화해 준 건 잘못이다. 그런 거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내놓으신 건 청년들에게는 DSR을 완화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20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20대는 집을 무슨 돈으로 삽니까? 금수저 아니면. 근데 실제로는 지금 20대, 30대가 신규 아파트 매매 상반기에 제일 큰 손이었습니다. 그렇죠. 20대, 30대가.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좀 문제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돈을 좀 열심히 모아서 집을 좀 사겠다고 하는 건 최소한 30대 중반 이후일 텐데 특히 요즘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민하는 수도권의 집이라면 그럼 30대 중반부터 뭐 한 40대 중초반까지는 DSR을 좀 완화해 주자 그 내용이실 텐데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DSR 규제 완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거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뭐 소득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9억 이하의 집을 사게 되면 DSR을 다 풀어서 5억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필요한 거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DSR 규제라는 게 도입된 취지가요. 원래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대출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부실화될 수가 있는 있습니다. 방법이 별로 없죠. 월급이 작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소득이 늘어날 걸 예측이 되니까 DSR을 좀 완화해줘도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령층은 미래의 소득을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은퇴를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완화해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아무나 DSR을 완화해주는 건 문제고. 그렇게 따지면 그 이번에 그 50년 만기 주담대 그렇죠. 그거는 좋은 질문이십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DSR을 회피해 갈 수 있는 일종의 방법이었잖아요. 그것도 청년들의 주택 보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었죠. 저도 그거는 그건 잘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50년 만기 왜 해줘? 이거는 오히려 정부가 오버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 늘어난 거잖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는 자신의 소득이 지금 현재 낮더라도 50년 동안에 자기가 상환 계획을 세워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식이라서 금융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거였고 실제로는 금융 당국도 작년에는 그 고금리 시대에 차주들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청년하고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먼저 정책자금 대출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건 잘한 거다. 그거는 맞는 방향이었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와서 또 시중에 저기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7월달에 하게 되니까 대출이 사실 늘어난 이유는 특례 보금자리론이거든요. 그건 35조 원이나 늘어났으니까. 지금 50년 만기 주담대는 그저봤자 3조 원도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주범은 그거였는데 주범은 특례 보금자리론이었는데 정부가 애꿎은 50년 만기를 문제로 삼고 있는 거다.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DSR을 완화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정리하면 특례 보금자리론 중에서 20대, 30대, 40대가 샀다면 그건 괜찮은데 50대 이상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사서 집을 살 때 DSR을 완화해 준 건 그건 문제가 잘못이다.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상환 능력에 해당하는 만큼만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소득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비중이 그렇게 많아요? 모르겠는데. DSR 규제는 주요 선진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DSR 완화하는 바람에 집값 반등한 그 문제에서 50대가 산 게 많습니까? 지금은 사실 20, 30대가 산다 그러던데요. 20, 30대가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당연히 50대겠죠. 뭐 70대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 40대가 산 거가 비중이 31%고요. 상반기에 아파트 매매 전체 기준에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다음에 40대가 약 한 27%인가요? 25%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에 20% 내외였기 때문에 합치면 한 51%니까 역시 상당 부분은 그 이상의 연령들이 구매한 것도 현실이죠. 40% 정도는 다 40% 이상은. 그것까지 완화해줘서는 안 됐던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잘못했네 그건. 그렇구나. 아니 그거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공급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를 너무 강화하든가 이런저런 규제를 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청년 원가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면 공급을 늘려할 것이다. 공급은 늘리고 그 안에서 청년 원가 주택을 할당해서 청년들한테 싸게 분양을 해주면 청년들의 주택 보유율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렇겠죠. 자산 불평등도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고 예.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집을 안 짓는 이 상황을 예. 서울에는 땅을 안 갖고 있어서 청년 원가 주택을 만들더라도 외곽의 신도시처럼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예. 정부가 외곽의 신도시에 청년 원가 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걸로 예. 서울 내 공급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서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가장 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죠. 예. 그건데 이제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되는데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예.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신규 주택 공급을 막게 대폭 줄이는 예. 경제학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라서 그것은 사실은 상당히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뭐 정부에서 현실화시키는 제스처를 취하긴 했으나 일부 뭐 조합 운영에 관한 비용을 반영해서 분양가 상한을 늘리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좀 풀어야 된다. 예. 결국은 궁금한 게 이제 사람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 예.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 그럼 실제로 그게 현실화 될 거냐일 텐데 예. 여기서 변수가 그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 정부가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빚내서 집 사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게 특례보금 자리론처럼 예. DSR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이런 예. 조치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저도 있고 그렇게 그럴 그런 가능성도 영향이 배제할 있는 수 것 없죠. 같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가 요즘 예. 50년 주담대를 하여튼 문제 삼고 예.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정부가 이렇게 주택을 예. 조이는 예. 제스처, 대출을 대출을 조이는 예. 제스처, 예. 또 공급은 좀 늘리겠다는 예. 제스처가 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 그 말은 정부가 집 내서 빚사라고 살짝 했다가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고 살짝 했다가 또 너무 오르는 것 같네. 이렇게 해서 스탠스를 혹시 또 바꿨다고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집값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진짜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 그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질문이니까. 예. 그런데 질문 좀 지금 이렇게 해보십시오. 예. 칭찬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날카로운 내가 질문들을 좋아서 하셔가지고 다 칭찬하네.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정책 기조 전환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가계 부채가 너무 깜짝스럽게 늘어나니까 정부도 예. 놀란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대출을 줄이는 방향은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죠. 주범은 DSR 규제 예외 적용을 여기저기 늘려준 거였는데 50년 만기 주담대에 제한을 도입을 함으로써 예. 뭐 가계부채 증가하는 거를 막아보겠다는 건데 그쪽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향후 주택 가격은 저는 현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대로는 보는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지금 뭐 추석 연휴 전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그렇지 않아도 예. 얼마 뉴스 보도에 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획기적인 정말 우리 소유주들이 원하는 곳은 사실 직장과 가깝고 핵심지에 이런데 공급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얼마나 좀 획기적인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느냐가 앞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뾰족한 게 어떤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결국은, 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한번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하나도 못 봤어 얘기하느라고. 저도 넋이 나가서 얘기한다고 준비해온 타이밍에 그냥 얘기를 못했네. 예, 저 그림 보여주시면 제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이고요. 제가 정책 포럼에서 발표한 슬라이드에서 몇 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3개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데이터 제가 분석한 거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뭘 그린 거냐면요. 일단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던 구간입니다. 보시면. 네.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까만색 요 점선 있잖아요. 요 예. 까만색. 요게 전국 매매 가격 KB 시세로 전국 매매 가격이 전년보다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까만색을 보시고 요 회색 구간에 보시면요. 여기 0이 보이시죠? 0. 좌측에. 예. 0보다 요 까만색 점선이 높은 구간은 전년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한 거죠. 네. 부동산 가격이. 예. 0보다 낮은 구간 여기는 하락한 거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확실히 하락 구간이네요. 예, 지금은 이게 최근에 금리 인상 시점이고요. 예. 그 시점의 절반까지는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하락하는 추세가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보면 과거에 금리 인상기가 하나, 둘, 세 번이 더 있었습니다. 예. 이 데이터상에서. 근데 요 세 번째 구간만 보더라도 0보다 까만색이 위에 있죠. 예, 집값이 그러네. 상승했죠. 기준금리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다음에 요 구간에서도 절반으로 쪼개서 봤을 때 요 후반부는 집값이 상승했죠. 0보다 예, 높으니까. 예. 여기는 아래였지만. 예. 그리고 요쪽은 집값이 0보다 아래니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사람들이 보면 금리만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거는. 예.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게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건 금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나머지 세 나머지 가지가 세 더 가지 있다. 요인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다른 게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로 주택 시장에서 가격 전망을 보는데 가장 유용하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이거는 이제 시계열이 짧아가지고요. 2013년부터만 발표를 했거든요. 예. 보면 요 까만색 구간은 금리가 인상했던 구간입니다. 예. 그러면 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인 거고요. 낮으면 비관적인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상당히 기준금리가 인상했지만 100보다 높아서 주택이 상승할 거라고 낙관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현재는 보면 요게 작년 11월이거든요. 요 저점이. 거기서부터 쭉 상승해가지고 최근 자료를 제가 안 더했는데 최근 자료를 여기 107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가 바뀌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계산한 건데요. 주택가격 전망 이 지수 방금 요 보여드린 거. 예, 요것과 요것과 우리나라 저 KB 시세로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얼마나 실제로 이게 선행 지표인데 얼마나 선행하는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예. 집을 사실 분들은 요게 반등해서 뭐 넘어가는 거를 보면서 얼마 안에 그럼 내가 또 사야 될까? 예.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요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예. 교차상관계수라는 거를 우리가 추세를 제거한 다음에 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이. 네.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3개월이거든요. 딱 1, 2, 3.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 CSI가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3개월이 선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제가 봤을 때는 작년 11월 연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3개월이면 사실은 올해 3월이나 그런데 중간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예. 것 변수가 그 당시에 발표됐을 때는 여기 포함이 안 됐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조금 늦춰져도 올해 2, 4분기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저점을 찍고 상당히 추세적으로 오를 거다. 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연초부터 전망을 했던 것이죠. 저 지수가 심리 지수가 안 꺾이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할 수 보고 있는 있네요. 거죠. 저건 예, 선행지표 그렇죠. 예, 선행지표이기 성격이니까. 때문에 강력한 선행지표고. 좋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현재 8월 달까지 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걸 꺾은 거는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밖에 없죠. 그 시그널, 예. 그 시그널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느냐. 예. 이번 달 20일에 나온다는 그게. 예. 근데 서울에는 집 지을 땅은 없고. 나 그럼 이번에도 최근 만약 축제개발 규제 완화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이번에도 되고. 만약에 쭉 올라가면 그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이게 두 번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신화가 되는 거야. 신화가 정부가 시그널만 주면 무조건 오른다. 야, 그 미치. 야, 정부를 잘 보고 있어. 정부. 아니 제 생각에 그건 아니고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때는 네, 진짜 주택 가격이 자꾸 내려가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네. 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도 이런저런 부양책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그냥 저점인 거예요. 그때 정부가 던지는 메시지는 항상 빚내서 집 사주세요라는 메시지고 그건 정부가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만큼 집값이 저점이 됐으니까 예. 모든 자산은 저점일 때는 그때부터 반등하잖아요. 아니 그 저점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저점은 더 떨어져야 저점인지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가 20%가 저점인지 알려드리는 마이너스 힌트를 40%가 드리지 않습니까, 저점인지 모르잖아요. 주택 가격 근데 전망 맞아. CSI가 평균적으로 3개월 정부가 선행하다고. 얘기하는 시점이 저점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요 교수님 예. 그 CSI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왠지 부동산이 오를 것 같은데 그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느낌을 선행해서 알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예. 집값이 꿈틀꿈틀 오른다는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오를 것 같다고 따라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선행한다고 하니까 예, 예. 신기하네. 사람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진을 미리 간파하는 새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네. 뭐 모든 소비자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대다수라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고요. 예. 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때는 정부의 정책, 현재의 가격,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상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뭐 일례로 얘기하면 뭐 여기 기대도 보면 여기 잠깐 스파이크가 있거든요. 지금 요 슬라이드 지금 없어졌지만 예. 그게 사실 그 당시에 정부 대선 결과 요 스파이크 보이십니까? 예. 요 스파이크가 뭐냐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게 발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저기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을 기대해서 심리가 그때 반등을 했다가 그 집권 초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당분간 규제 해제 없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주니까 다시 꺾이기 시작한 이게 그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 기조나 뉴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런 거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가게들. 교수님 하나만 그 아까 네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금리만 가지고 부동산이 결정되는 예. 거 아니야. 예. 뭐 공급이나 뭐 예. 대출 예. 환경 뭐 예. 여러 가지가 예. 그 중에서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요. 네 가지 중에 제가- 이게 진짜 결정적이야. 지금은 금리는 빼지만 금리랑 나머지 뭐였죠? 금리랑 금리랑 공급, 기대, 공급, 공급이 얼마나 기대, 실질적으로 기대, 가느냐, 대출 환경, 대출 규제 대출. 정도, 예, 그렇게 네 가지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금리 빼고 나머지는 부동산에 우호적이에요. 예. 그럼 금리보다는 나머지가 훨씬 영향이 크다는 뜻인데 지금 현 부동산 가격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오르니까. 금리조차도 이제 고점이다.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라는 예측이 확산되니까. 예. 대출 환경이 제일 영향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게 그건 아니- 단정 그렇게는 짓기는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예. 다 종합적으로 근데 봐야 한 가지 된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얼마나 신규 공급이 원활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클수록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대한 주택 신규 공급에 대한 규제가 낮아서 예.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건설 회사들이 신이 나서 새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고 예.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새로 신규 주택 공급을 멈춰버리죠 건설 회사들이. 이런 나라일수록 주택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하는 이런 변동폭이 작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거의 없고 공급이 이런 나라들은 꾸준히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 건설 회사들이 신규 공급을 늘리니까 상승세가 꺾이고요. 예.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거 보이면 건설 회사들이 알아서 신규 공급 안 하니까 바로 또 반등하고. 반등하고. 그래서 이 주택이 폭등과 폭락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일변화된 주택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해를 하시는 거죠. 공급의 사이즈가 오히려 중요하다. 폭등과 폭락을 반복시킬 수 있죠. 그런 정책은 집값에. 공급 좀 많이 되고 좀. 예. 그럼 그러니까 공급이 참 애매한데요. 예, 맞습니다. 예. 공급이 좀 진짜 많이 중요하구나. 늘어야 되는데 예. 근데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도 재개발이 재건축 문제죠. 재개발도 실은 제가 좀 들여다보면 예. 예. 100가구 부수고 다시 재건축 재개발하면 몇 가구 나올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200가구도 그렇죠. 나왔는데 네, 요즘 예. 그렇게 안 요즘에는 나오죠. 안 나와요. 한 120, 130이 그래, 나오고 그럴 거야. 심지어 재개발을 하면 예. 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가구 사는 마을을 쫙 밀고 아파트를 짓잖아요. 예. 900가구, 800가구 짓기도 안 돼요. 예. 그러니 그렇죠. 재개발을 활성화해도 오히려 집이 부족해지고 예. 재건축은 활성화해도 별로 안 늘어요. 예. 어떻게 해? 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워요. 해요? 질문들. 인구를 줄여? 그래서 정말 답없다. 정말 답없다. 어떻게? 어려운 문제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결국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주택 수요가 높아지니까요. 높아지니까. 그 예.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결국 일자리가 분산돼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으면 대개는 그래서 매물을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무주택자는 집이 없으니 매물이 없고 예. 1주택자는 자기 집 한 채니까 매물을 던질 수가 없고 예. 결국은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예. 순간적인 답이긴 한데 예. 다주택자가 없는 세상에선 그럼 전셋집 월세집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그런 예.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예, 예. 저 정책은 해봐야 몇 년 못 가. 저런 순간 그렇죠. 금방 전월세가 부족해질 텐데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먹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예. 그러니 답이 어디서 있어요? 나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서울을 용적률을 높여서 한강도 메우고 경복궁도 헐른다는 마음으로 진짜 빽빽하게 지어야 된다. 환경이고 뭐고 그렇게, 어쩔 수 그렇게, 없지만 뭐, 그렇죠. 이거 말고는 무슨 답이냐? 예. 라는 얘기를 하면 매번 욕 먹죠 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결국은 일자리를 분산시키는 수밖에 없죠. 결국 지방이 활성화되고 지방에도 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예. 확실히 영향은 있을 거는 집주 같은데. 근접에다가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항상 크니까요. 있으니까. 일자리를 근데 분산시키고 점점 산업이 고도화되고 3차 산업화되면서 그 도시화가 안 되고 지방 분산화가 된 케이스가 없잖아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우리도 그래서 이제 네. 재택근무 의무화해야 돼. 재택근무 의무화를 하면은 그러면 지방에서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정보 기술이 지금 발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거나 뭐 활성화되면 할당제, 재택근무 할당제, 전남에 몇 퍼센트, 예. 뭐 경상도 몇 퍼센트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시간도 오늘 뜨거운 토론이었네.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가계부채와 진짜 부동산. 그래도 합리적인 그 문제 제기와 와 그렇습니다. 아, 정확한 진단과 훌륭한 외모까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하나 그 채팅창에서도 계속 올라오는데 예. 그 반지가 반지가 아, 커서 무슨 예. 해병대 출신이시냐? 저 해군 학사장교 인간 반지입니다. 역시 예. 역시 역시 이거 해병대 결혼 반지고 인간 반지. 반지의 제왕 교수님입니다. 해군. 아, 예. 해군. 야 역시 최고의 군. 참 역시 해군이다. 해군이군요. 아유, 육군은 진짜 많기만 하지. 해군 짱. 역시 해군이 역시 해군이셨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거- 3면이 바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예, 이화여대 경제학과 해군 출신 석병환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